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 있었는데요. 저는 한 세 가지 점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 사과를 하면서 고개를 숙였는데 나중에 계속 뭘 사과하는지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어떤 내용을 사과하는지는 제대로 끝까지 안 나오고요. 마지막 무렵에 기자도 질문을 합니다. 뭘 잘못했다는 거냐, 답을 하지 않았던 거, 그것도 눈에 띄고요. 두 번째는 부부간의 휴대전화를 뭐 함부로 막 본다라는 거, 특히 대통령이 됐을 때 답변 문자를 와이프, 아내가 한다는 거 놀랍습니다. 휴대전화 자꾸 이렇게 보고 이러면 이혼 사유가 많이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놀랍고, 국정 개입, 국정농단의 시작이 또 그게 아니었나, 또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는 모습 상당히 놀랍고, 마지막으로는 국민들하고 하는 기자회견에서 반말을 하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이게 맞는지. 자,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진솔한 좋은 기자회견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또 국민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자, 오늘도 출근 시간 동안 또 여러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 뉴스 인사이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 자, 반가운 분 우리 스튜디오에 직접 찾아주셨습니다. 정치 뉴스의 맥락을 꿰고 있다고 정평이 난 분. 자, 뉴스 인사이다에 신뢰하는 우리 소식통 장선 기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어제 우리 장선 기자가 진행하는 방송에서 저랑 같이 그러니까요. 대통령 기자회견 예. 담화를 이제 했었는데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과가 이게 사과가 맞나 모르겠는데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 담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 어제 박지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들을 것도 없다. 가자. 꺼라 꺼. 제가 그랬나요? 들어봐야 뭐 하겠노. 꺼라 꺼. 딱 맞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 조간을 살펴보니까 네. 그림 하나 만든 거예요. 본인이 고개 숙이는 네. 거. 저 2초인가 3초짜리 딱 고개 한번 숙이고, 야 대통령이 말이야, 고개 한번 숙였으면 됐지. 거의 이런 분위기 아니냐. 네. 그 어떤 전직 국회의원은 재미는 있었다. 탤런트 주현 씨 눈 감고 들으면 탤런트 주현 씨가 야 임마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앞서도 이제 박 변호사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 총론에서는 사과한다. 네. 그런데 딱 앉아서 강론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다 살펴보면 나 잘못한 거 없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 예. 아니 그러면 부인이 선거 때 도와주고 휴대폰 한꺼번에 3,000개씩 문자가 오는데 밤새 잠도 안 자고 그냥 그걸 앉아가지고 엎드려서 다 보내주고 있는데 그걸 국정농단이라 그래? 그러면 국어사전 다시 재정리비를 해야지. 네. 그리고 말이야 그걸 자꾸 그 특검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저는 그 전반적인 맥락을 놓고 볼 때 이것은 국민과 싸우자는 선언이다. 그리고 한치도 물러날 생각은 없다. 그 얘기할 때 날짜까지 딱 정해가지고 본인의 임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채우겠다라고 그렇습니다. 2017년 5월 9일까지 그러니까요. 완수하겠다. 예. 얘기했죠. 그러니까 임기 단축 개헌 나오니까 국회에서 나오는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저는 그 대목도 굉장히 네. 황당했어요. 아니 그까짓 거 박수 2번 쳐주면 내가 갈 텐데 그래 기분 나빠서 안 간다는 거잖아요 국회를. 근데 그렇죠. 대통령이라는 분이 본인의 기분
본인의 싫고 좋고 호불호에 따라서 국회를 가고 말고를 결정한다. 그 태도에 대해서 매우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네. 저는 국민들께서 오늘 아침 출근하시면서 세상에 저런 분이 대통령이다. 참담하다. 그리고 암담하다. 자, 앞으로 우리 어떻게 되는 네. 걸까? 이런 고민과 답답증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점수로 매길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10점이 만점이라면? 글쎄 저는 사실은 뭐 우리가 뭐 방송하면서 네. 뭐 이렇게 저렇게 평가들을 하는데 그 박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금 점수로 말하기가 어려운 그렇죠. 수준이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요 아시는 것처럼 그 북한군 러시아 파병 이후 러우 전쟁 물론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 전쟁이 곧 끝나게 되겠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 특히 이제 무기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거를 그걸 왜 얘기를 합니까? 그걸 트럼프 다 듣고 있고. 다 듣고 있는데 와, 정말? 아니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 있으면 알아도 안다고 다 얘기하면 안 돼요 정치인들은 그리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들은 대로 아는 대로 그걸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 논평도 참 기가 막혔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정말 공멸각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대통령이 그거를 솔직한 회견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솔직합니까 그게? 황당한 거죠. 근데 저는 그런 논평을 하고 자화자찬을 하고 넘어가도 국민들에게 심판받지 않을 거라는 그 어떤 자신감은 대체로 그분들이 TK 지역 네.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뭘 해도 TK에서는 우리밖에 없으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우리 찍어주겠지. 나 국회의원 되는 데는 문제 없어. 이런 판단을 하니까 아니 벌거벗은 임금님이 그렇죠. 황당무계한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똑바르게 비평하거나 평론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잘했다고 박수만 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이게 정부 여당 이대로는 큰일 나겠다 이런 큰일 생각이 나겠다. 자꾸 들었습니다. 예. 자, 무기 얘기하는 것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트럼프 대처 방안에 대해서 식사 얘기하다 앉아 있고 예. 깜짝 놀랐고 대선 후보 당시 그때는 잘 몰라서 저러나 싶었는데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발전된 게 1도 없습니다. 네. 제가 만약 그 사람을 고용하는 사장이라면 그날부터 해고시킵니다. 전 능력 자체도 없고 하려는 생각도 없고 재능도 부족하고 노력도 부족하고 말만 띄면 거짓말이고 전 너무 심하게 얘기합니까? 진행자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서 기대치는 저는 이제 거의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기대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마지막이었어요. 12시 5분이었습니다. 네. 점심을 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분이 식사를 하셔야 밥은 꼭 챙겨 밥은 먹으니까요. 꼭 챙기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임박하거나 점심시간 하여간 넘지는 않을 거다 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12시 5분 딱 되니까 그만하자라고 반말을 목 해요. 아프다 이러면서 목 반말을 목이 왜 야. 아파요? 뭘 했는데 목이 아파? 야, 근데 저는 사실 뭐 솔직하다고 얘기했지만 대통령의 품격이 있는 회견은 아니었어요. 네. 그냥 친구들끼리 술 마시면서 술 한잔 하면서 야,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는데 그거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거 네가 좀 이해 좀 해줘라.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다 준비를 합니다. 저도 정부 부처에 일을 했었고 예. 하다못해 장관이 할 때도 네. 밑에 공무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요. 다 질문에 답변, 모범 답변, A 플랜, B 플랜 다 답변을 준비를 합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 다 그냥 술 먹고 나왔나? 자기 멋대로 그냥 지금 방송 이 하다못해 이 방송도 다 준비해서 하잖아요. 아유, 이 원고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원고가 다 이렇게 있어요. 했어요. 다 있어요. 이렇게 다 준비해서 꼼꼼하게 예, 하는데 하는데. 시간 맞춰서 딱딱딱 하는데 그냥 대충 다 생각나는 대로 와 이러다가 야 목이 아픈데 그 반말을 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이게? 저는 어제 그 MBC 그 뉴스 데스크 MBC 뉴스에서 이렇게 쭉 라이브를 해서 봤는데 네. 외국 기자들을 한번 쭉 스크린을 해서 봤는데 그 외국 기자들의 표정이 아이고야, 니네 큰일 났다. 이런 표정인 저도 그렇게 거예요. 읽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내외신 합동 기자회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기자회견도 세상에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전 세계가 다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품격이 사실상 우리가 G8 국가, 심리적 G8 국가라고 하는데 세계의 모범적인 OECD 11대 경제대국에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저렇게 반말을 함부로 하고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그만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 떠나서 일단 왜 부끄러움은 전부 국민들의 몫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요. 이런 기자회견 왜 했나 싶기도 하고요. 그 얘기를 알겠습니다.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네. 어제 JTBC 갔는데 예. 분장실 선생님들이 근데 이거 왜 한 거예요? 왜 했대요? 그러니까요. 기자님 이거 도대체 왜 이걸 지금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 마음이 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 이 와중에 이걸 왜 하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대통령의 그 부정평가 1위가 김건희 여사고 네. 무려 17%예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해법을 내겠다. 이게 아니라 선거 돕고 부인이 도울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말이야. 국정농단이라 그러면 그 자체가 정치적으로 뭐라 그랬죠?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생각도 안 나요. 공개적으로 뭐 인권 유린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 이번에 탄핵 그 받냐 김건희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두 개가 그 답변을 해야 되는데 네. 탄핵은 위헌대로 그러고 김건희 여사한테 공개적으로 사랑 편지 썼다는 느낌이 전 들어요. 아니 그리고 저는 다 떠나서 휴대폰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네. 해법이.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부부싸움을 많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싸움하고 휴대폰 바꾸는 게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 공천 개입 의혹의 문제를 푸는 해법이라고 내놓은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그 명태균 게이트 뉴스토마토에서 9월 5일 날 첫 보도를 해서 무려 2달이 넘도록 60일이 넘도록 전국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대통령의 육성이 나오고 김건희 여사가 지가 뭘 한다고 하는 텔레그램인가요? 카톡인가요? 네. 문자 메시지가 나오고 이 와중에 국민들이 이거 큰일 나겠다. 경제, 민생, 물가 이런 문제보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더 시급하다. 이렇게 전 국민의 여론이 모이고 있는데 세상에 내놓는다는 해법이 앞으로 제가 안 되겠습니다. 휴대폰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아이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는 그 부부싸움을 앞으로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걸 해법이라고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씩이나 되는 분이. 아우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제가 아닙니다. 출근길에 아유. 정말 어제 기자회견 뭐 더 얘기 나눌 필요도 없을 정도로 좀 한심스럽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명태균 씨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네. 있고 정치적 이슈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 조사 받습니다. 자, 명태균 씨 게이트가 뭐 한 달, 두 달째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어제 취재 편의점 녹취도 공개를 하셨더라고요. 네. 일단은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습니까? 저는 명태균 씨가 검찰에 대한 태도가 네.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창원지검에 첫 번째 출석을 하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지난주 저하고 통화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선 김영선이보다 검찰 먼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니 당연히 5선 국회의원이 나중에 가고 저는 강혜경 씨, 뭐 김태열 소장 그다음은 당연히 3순위가 명태균 씨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할 때 중요 피의자 제일 마지막에 부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정말 김영선 의원이 먼저 가고 2번 가고 12시간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금요일 날 가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명태균 씨 얘기가 맞았네라는 얘기가 되고 예. 제가 이제 뭐 그 녹음 파일이 준비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을 잘한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녹음 파일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조금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장윤선 기자하고 명태균 씨가 나눴던 대화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분명히 좀 있으면 검찰에서 부르고 검찰에서 행동하는 거 보고 수위 조절이 달라지니까 그때 인터뷰하러 와야지 뭐 오늘 뭐 인터뷰하러 와야 뭐가 봤어. 누가 수위 조절을 달라고 그래? 내가 수위 조절을 하겠지. 검찰 딱 하는 꼬라지 보고. 나는 얄짤 없이 내가 검찰에 나가버리고 얄짤 한번 딱 보여주게 내가 거기서 판짜고 다 했는데 걔들이 무섭거나 두렵거나 하겠어요. 하겠습니다. 자, 내가 거기서 판짜고 다 했는데 뭐 걔들이 무섭긴 하겠어. 그러니까. 어? 검찰이 무섭겠냐?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이해해야 그러니까 사실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검찰 저도 무서워요. 저 무서워요. 저 조사 받으러 제가 받진 않지만 네. 조사 참여하잖아요. 한마디도 못합니다.
겁나요. 겁나죠. 아니 경찰 조사만 받아도 예. 무섭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이 고발해서 영등포 경찰서 좀 다녔거든요. 예,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아, 무섭습니다. 같은 고발건으로 지능범죄. 저는 변호사로 간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피의자로 가고. 네. 그런데 아니 결국 네.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검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권력자거든요. 그렇죠. 권력을 갖지 않으면 검찰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이분은 검찰에 대해서 나는 뭐 내가 다 설명해 주겠다 뭐 이런 태도예요. 그리고 네. 본인은 잘못이 없다.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창원지검에서 선거법 사건은 수사하지 않고 그 김영선 의원과 강혜경 씨 간에 정치자금법이죠? 네. 9천만 원에 해당하는 정치자금법 위반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밖에 다른 지금 벌어진 모든 현안에 대해서는 사실 검찰 대검 차원에서 특수본을 구성하고 거기에서 전격적인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명태균 씨 상황 보면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막 우쭐하다가 또 중간에는 묘소 간다, 증거 다 불사지르고 네. 또 어젠가요 SNS에 다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잘못했다. 이게 왜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네. 명태균 씨가 지난 그 2달 동안 보여준 태도는 핵심은 김건희 여사. 예, 핵심은 김건희 여사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과거에 당신하고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어. 네. 당신 알잖아. 아하. 그런데 나 이렇게 깜빵 가게 둘 거야? 나 감옥 가게 할 거야? 나 구속시킬 거야? 그러면 나는 못 참지. 왜? 우리는 공범이잖아. 저는 이 메시지를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끊임없이 보내고 있다. 어제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나는 여론조작 하라고 시킨 적도 없고, 네. 뭐 나는 뭐 그럴 인기가 너무 좋아서 그럴 필요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대통령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말했잖아요. 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보도하고 있는 김건희 거잖아요. 여사가 말했잖아요. 예. 지가 뭘 한다고. 예. 무식한 우리 오빠를 용서해 그렇죠. 주세요. 그러면 일은 누가 한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한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요.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상당한 네트워크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고 명태균 씨를 제가 창녕에서 한 3시간 정도 카메라를 세워두고 처음으로 명태균 씨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근데 네. 본인이 약간 정치인 감수성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 검찰 수사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 아닌데, 카메라를 정면 응시할 수는 없다. 그러니 옆에서 나를 찍어다오. 근데 다만, 본인이 이제 그 유리하게 설명을 해야 될 때는 카메라를 바짝 얼굴을 들이대고 또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대단한 스킬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명태균 씨는 시종일관 강조하는 것이 김종인 위원장, 우리는 김종인 사단이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뭐 이게 북한말 써서 죄송합니다. 영도 아래 네. 명태균, 그러니까 총감독 김종인, 네. 극본 명태균. 그 다음에 실행은 이준석, 그리고 네. 김건희. 뭐 요게 한 팀이었다. 우리는 그리고 원팀이었다. 배우는 윤석열. 배우는 예, 윤석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네. 배우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네. 뭐 이런 얘기는 본인이 해준 말이다라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명태균 씨가 지난 여름에 김건희 여사 등 그 사람들과 권력을 어떻게 해보자라는 모의라는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겁니다. 구속 나 못 시킬걸요? 이런 얘기도 해요. 네, 아우. 그런데 증거인멸의 상황에 해당하는 무슨 이슈가 생길까봐 휴대폰 관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는지도 소상히 설명을 합니다. 휴대폰 4개 있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본인이 들고 있는 것은 이것은 이미 압수수색 했던 거고 그렇죠. 이거 하나 가지고 내가 2달을 버텼다. 아. 여기에 사진 카톡 메시지 이런 거 다 여기 있다. 거기 다 있다.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증거가 나오면 나를 증거인멸 혐의로 인신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나온다. 이런 얘기까지 저한테 자, 했어요. 일단 오늘 조사를 봤는데 명태균 씨가 기자들 보고 이 말귀 못 알아붙는다 답답한 모습도 보였다고 네. 합니다. 자, 일단은 요 해당 부분도 듣고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한 달 전에 있는 이 사진 갖고 이 한 달을 싹 다 방어했네. 이 판이 어디로 갈 거고 어떻게 갈 겁니까? 김석이 이 타이밍에 지가 뭘 내려놓을 거고 뭘 할 거다. 검찰은 뭘 볼 거다. 용사는 어떻게 나올 거다. 다 맞췄네. 빨리 판을 짜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글을 써요. 내가 취재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맨날 주변에 야단 맞고 교육받잖아.
기자님, 네. 명태균 씨가 정말 핵심적인 어떤 증거 같은 것들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 저는 갖고 있다고 갖고 봅니다. 있다. 예. 그 갖고 있으니까 예. 떳한 거네요. 예, 검찰 가도 떳떳하죠. 무섭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다 불살랐다. 예. 뭐 기자들에게 say goodbye 인사를 하고 음흠. 아버지 묘소로 간다라고 했는데 검찰에는 또 화장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제가 별도로 취재를 해보니까 명태균 씨 아버지까지 포함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선친 묘소에 해당하는 곳이 경남 어딘가에 있다고 네.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분이 뭐 거기 어디에 했던가 아니면 이제 지금도 명태균 씨하고 소통하고 있는 두어 명의 사람들이 핵심 측근들이 있습니다. 아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디에 보관을 했거나 아하. 절대로 자료를 없애진 않았을 거다. 갖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지인들이 명태균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휴대폰이 나의 변호인이다. 얘기한 것처럼 증거를 없애지는 않는다. 않을 것이다. 예, 그리고 본인이 과거에 그 얘기도 해요. 이거 그 박지원 원장이 이거 책만 써도 베스트셀러 된데 이거를 왜 없애겠냐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있을 합니다. 것이다. 예. 그걸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구속이 되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 그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지금 명태균 씨 지인이 명태균의 운명을 바꾼 5인 아마 몇 명은 제가 알 것 같긴 한데 누구입니까 그러면? 그 첫 번째는 김영선 의원을 꼽아요. 왜냐하면 김영선 소개로 그렇죠. 갔으니까.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사실은 뭐 조실부모하고 굉장히 어렵게 네. 크다가 소졌졌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사업을 크게 하는데 네. 그 전에 26살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창녕의 삼촌댁에서 그 농장에서 일을 해요. 그런데 그때 허지 그 산속에 네. 소아들하고 자기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떤 돌봄이나 이런 게 없었던 것 같고 군대를 통해서 본인이 탈출할 수 있었다. 그 농장에서. 네. 그러니까 삼촌댁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고 살았던 것은 아닌 걸로 주변 지인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군대 갔다 와서 서울에서 돈을 세게 번 거예요. 그런데 그 이명박 정부 때 추징을 세게 당했대요. 그래서 번 돈을 다 날리고 그리고 경남에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김영선 의원하고 매칭이 되는 거예요. 김영선 만났고. 그래서 1번은 김영선 예, 의원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누구예요? 김영선 의원 손을 잡고 네. 중앙으로 진출하게 되는 예. 발판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 도와준 사람한테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영선 의원은 그러니까 이분이 뭐 예지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영적 대화 비슷한 쪽으로 이끌려갈 때가 있기는 그래요? 합니다. 기자님도 저도 느끼셨습니까? 많이 느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자기 딸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설명을 다시 종합하면 네. 이제 김영선 의원 때문에 본인이 중앙 갖고. 무대에 진출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운명을 바꿔준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소중한 사람이 황금이라고 있어요. 황금 이 사람이 그쵸 지천명에 낳은 딸인데 이 딸이 18개월 동안 걸음을 못 걸었대요. 예. 그래서 그 뭐 장애 검사 뭐 판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데 여기서부터 좀 그런 영적 네. 대화가 나와요.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신이 황금이가 걷는 날 대통령이 당선된다. 그래가지고 그날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태균 씨네 애들이 집 애들이 딸만 셋인데 예. 애들이 이제 김건희 여사를 고모라고 부른다고요? 고모라고. 그러니까 고모? 굉장히 친한 거죠. 영상 통화도 하고 그리고 뭐 엄청 뭐 가깝게 지내 아크로비스타를 주마 뭐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과 김건희 여사하고는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다. 예. 그런데 황금이가 경선 전날 걸었대요. 걸어가지고. 벌떡 일어났대요. 그리고 아버지 뭐 이러면서 걸었다는 거예요. 됐네 그래서. 믿기 어려운데 그쵸 된 거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네. 그리고 나서 가끔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황금이 잘 걷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황금이가 또 어렵게 되면 본인의 운명하고도 주저앉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신경을 많이 쓴다. 이제는 이런 것도 믿겨요 이상하게 계속 보다 보니까 저는 안 믿는데 원래. 저도 이런 거 절대 이제 안 믿어요. 믿겨요. 와 대단하다. 또 5명 중에 또 세 번째. 네, 이게 세 예. 명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뭐 갑자기 지금 두 네. 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 세 정도, 명은 예. 확실하다. 그 정도만. 예, 그 정도.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노트를 찾아오겠습니다. 네, 그 예. 다시 한번 말씀 주시고요. 자, 명태균 씨 그 창원 산단에 원대한 계획을 품고 있었다 이런 증거가 있는데, 네. 요거 녹취 한번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창원에
그 방산 스마트 디지털 국가 산다를 만든다. 그러면 그 나토 회원국들이잖아요. 네. 지금 너희들 탱크만 사가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이거 국가 산다 하는데 너 투자해. 그럼 여기 하면 합작해서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그래가 초안을 잡아주고 그 다음부터는 김영선 의원이 여당 국회의원들 50명을 찾아갔어. 여기 있네. 여기 사진 다들 정진석, 정우택 이런 사람들이 다 사인한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산단 얘기도 했는데, 좀, 노트를 내가 다시 누굽니까? 찾아봤더니 네. 이제 두 사람 더 있는데 한 사람은 김종인 위원장. 김종인 위원장. 왜냐하면 아버지, 정치적 그렇습니다. 아버지. 정치적 아버지라고 네. 했고 김종인 위원장이 자기를 알아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 제가 쭉 아까 설명했던 대로 이분이 이렇게 뭐가 변변한 대접을 못 받고 인생을 살았는데 네. 김영선이라는 다선의 국회의원, 서울법대 이런 사람이 이제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 손을 붙잡고 뭐 김무성도 만나러 가고 누구도 만나러 가고 막 이러면서 네. 자신의 파워가 커질 수 있던 어떤 그 정치적 발판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는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을 인정해주고 한 팀으로 묶였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아버지로 모시고 제가 처음에 명태균 씨 취재 시작했을 때 네.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흉보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을 욕하거든요. 저한테 다른 기자 흉보고 전반적으로 다 비판을 하는데 두 사람 하나는 김종인 하나는 이준석 그랬는데 그 김종인 위원장이 자기를 모른다고 한겨레 신문에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나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상중 딱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 사람은 버린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이준석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련이 크고 있고.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김종인 사단에서 김종인 그 위원장을 필두로 한 이 팀의 오랜 꿈은 뭐였는가. 거기서 김건희 여사는 빼야 된다고 이제 명태균 씨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한테 5살짜리 꼬마아이가 권총을 든 격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윤 대통령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 정부는 2년짜리 개헌 대통령으로 윤석열은 물러났으면 어허. 그래서 2024년 4월에 물러났으면 예. 지금 같은 이런 문제 없이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았을 텐데 임기를 끝까지 가겠다고 하고 저렇게 하니 그런 얘기도 했습니까? 와. 5년을 버틸 내공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 저거를 다 맡게 됐다. 명태균 씨가 좀 예지력이 진짜 있나요? 하여간 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네. 2년짜리에서 징검다리로 치우고 그 다음에는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해서 권력 구조를 바꾼 다음에 이준석을 대통령으로 8년. 세워서 8년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어떤 거창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김종인의 오랜 꿈이었다. 아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뒤에서 마쿠에서 거대한 플랜을 갖고 있었고 저하고 인터뷰하는 내내 명태균 씨가 강조했던 것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거 검찰 수사 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나는 트리플 크라운에 관심이 있다. 트리플 크라운 뭐죠? 다음 지방선거, 그 다음 대선, 그리고 총선. 다 이긴다. 예, 1, 2, 3. 예. 그런데 사실 명태균 씨가 최근 들어서 한 선거가 다 안 됐어요. 총선도 지난 총선도 안 됐고 7월 23일 전당대회도 예. 원희룡 캠프에서 원희룡을 밀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이 당선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명태균 씨가 거대한 장대한 꿈을 그렸지만 결국 현실에서 신발이 다 됐나요? 본인 말을 따지면 끝났나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가? 그래서 잘 자, 모르겠고 여튼 중요한 거는 이런 장대한 꿈이 있었다. 네. 그러나 민심을 이길 수는 없다. 민심은 어떻게 천심이기 이깁니까? 때문에. 예.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부터 명태균 씨 검찰 수사가 되는데 네. 저는 이거 국정농단 게이트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론 조작부터 해서 뭐 세비 반띵 등등 이게 입증이 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님 보시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검찰의 수사 의지에 달렸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검찰은 수사할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켜서 그 김건희 특검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김건희 특검에 이것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명태균 게이트를 별도로 떼어서 상설특검을 네. 임명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고 여론조작과 관련해서는 이미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증거가. 그리고 이거 말고도 불법 선거사무소 포함해서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어제 불법은 없었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암암리에 했던 일들이 아니 죄송합니다. 다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은 법률적으로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단계로 갈 것이다라고 아하. 봅니다. 검찰 우리가 못 믿어요. 잘해주세요. 좀 제발 좀.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 통파. 매일 낮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배프의 촉입니다. 배상원 프로파일러와 함께 한 주간 이슈가 됐던 사건 사고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게 사건 사고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예지력이 있는 본인이 주장입니다. 명태균 씨 얘기를 좀 합니다. 자, 이 사람 오늘 창원지검 검찰 조사도 봤는데 또 뉴스에서 뭐 계속 오르락내리락 거리잖아요. 베프님 또 전문가시니까 뭐 지금 수사 선상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단적으로 싸구려들이죠. 싸구려들. 싸구려들이 예. 사고자들이 이 사건 사고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네. 뭐 저는 사실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말 습관을 좀 봤습니다. 말 습관이요? 예. 자기 중심의 말, 그다음에 요자 붙이는 거, 그리고 말을 이제 자기 혼자 우웅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 뒤에 요자 붙이는 정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반말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뭔가 자기 얘기가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다른 사람 힐난하는 그 뭐 비슷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몇 있죠. 그런 사람들 싸구려들이죠. 예.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게 명태균 씨가 시작 자체는 정치적으로 시작했다가 여론 조작도 있었고요. 금전 문제도 있었고 또 지금 말씀처럼 명태균 씨가 말을 바꾸기도 하고 뭐 허세도 부리고 거짓말이었다가 스스로 얘기하다가 증거 있다 했다가 뭐 휴대폰 없다 있다 뭐 말 계속 바꾸는 모습 SNS에 우리 배프님 지적하셨지만 순간순간 자기 심경이 변하는 모습을 다 그렇죠. 그대로 자기가 쓰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특이하다 싸구려다 이렇게 표현 주셨는데 표현은 싸구려죠. 표현은 아. 싸구려인데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이다. 쉽게 말하면 다 거짓말이지만 표현을 싸구려를 하는 이유가 있죠.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먹히니까.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먹히게 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이제 동료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또 엄격한 몇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인정해 준 것 같고 이게 이제 자석의 N과 S극처럼 네. N 있을 땐 튕겨나가고 S 있을 땐 붙는 것처럼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수시로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허세나 과시를 하고 강약 약강처럼 나타나는 것이. 근데 이 사람은 사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다. 예. 거짓말이다. 예. 좋습니다. 자, 언론에 공개된 명태균 오늘 우리 베프님하고 심층적으로 좀 더 깊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두 가지 측면 저희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허세 부리는 거, 과시하는 거, 또 강약 약강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아마 조은이 전화 왔더라고. 저 조은이도 만들어 주셨고 김영선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명 대표님은 이제 영남의 황태자십니다. 내가 무슨 서울대 나왔어. 촌에서 홀렸어까지 소 젖자다가 나온다. 네? 다 알아.
근데 그 사람들 왜 나를 그렇게 대할까? 사람을 알아보는 거야, 김건희가. 윤석열이 장님무사인데 윤석열이를 내가 처음 만났으면 윤석열이 나를 못 알아봤고 김건희를 내를 만났기 때문에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이가 그렇게 된 거야. 어제 딱 한마디 했어, 김건희가. 우리 명 선생님, 예? 선물은 김영선, 박한수, 김진태는 사모가 반밖에 몰라. 반은 명태균이가 뒤에서 했다는 거는 알지. 오늘 네. 여사님 전화 왔는데 네네. 내 고마움 때문에 네네. 김영수 걱정하지 말라고 내보 고맙다고 네네. 야, 자기 선물이래. 아, 하여튼 입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난리 뒤집힌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윤상인이 제일 친한 함성대기한테 내가 시켰지. 함성대기 내보고는 미륵보살이라고 하니까 서울 사람들은 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를 경쟁 상대로 생각할 수도 없고 너를 그냥 부처로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니까.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 이 진짜 이게 말하는 것들이 그죠. 그 누구 한 명씩 다 언급해. 네. 다 알만한 사람들 언급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유명한 사람들.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뒤에 호칭을 안 붙입니다. 예. 함성득이, 아. 김건희, 김진태, 김건희, 네. 윤석열 뒤에 안 붙이고 윤석열이 이렇게 예,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붙이잖아요.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자기들끼리 얘기가 막 하면은 아마 저는 김진태나 뭐 저기 함성득이 뭐 이렇게 진짜 안 하는지 몰라도 얘기할 때 그렇게 계속 했을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면 이게 잡탕밥이거든요. 예. 잡탕밥에 넣어갖고 우리는 같은 똥물을 묻힌 사람들이야라고 하면은 예. 굉장히 동료의식이 생깁니다. 심리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야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얘기가 막 돌면은 네. 쉽게 풀립니다. 예.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신뢰가 아니라 뭐라고 하나 이렇게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언급된 사람들도 쉽게 말을 했을 수 있고 저 사람들이 저 사람이랑 말을 했다고 보다는 그런 하나의 부류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그런 게 좀 과시를 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과거에도 지금 창원시장의 친구다, 비서실 공무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친분 가시하면서 결국은 이거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저도 뭐 이렇게 이 재판 업무를 하다 보면 사기꾼의 전형적인 특성이 전화를 맨날 해요. 아, 그렇죠. 사장님 그러면서 그러고 일부러 스피커폰을 또 틀어요. 누가 듣게 하죠. 듣게 하려고. 그리고 형님 그러고 네. 형님도 아닌데. 형님하고 예. 말을 좀 하대도 하고 예, 일부러 반말도 하고. 붙이도 하고 아, 참. 그러니까 그게 맞는 형태로 존칭을 생략하면서 마치 네. 내가 친한 척 하는 방식이 그러니까요. 아주 전형적인 사기꾼의 수법인데 예. 근데 문제는 그 중에 일부는 어찌어찌 압니다. 기본이 또 있어. 예, 예, 또 예. 진짜가 있으니까 예.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꾼이 모두 다 가짜면은 사기꾼을 못 못 칩니다. 치죠. 그러니까 지나가다 만났어도 밥을 한번 먹어서도 네.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깊이 알지는 알지 않죠.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 창원시의 K 사무관 아는데 걔 뭐 거기 있잖아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알지만 네. 깊이 알지는 못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다 보면 뭐가 되냐면은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득이 될까 아닐까 하다 보면 같이 또 인사를 해요. 네. 그래서 사기가 들어가는 거죠. 사기가 네. 되는 거죠. 자, 첫 번째가 허세 가시 부분 봤는데요. 두 번째가 좀 이 강약, 약강 이 모습, 명태균 씨 모습인데, 그러니까 강자하고 할 때하고 약자하고 할 때하고 말투가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액센트도 좀 주목해 보세요. 액센트. 예. 요거 한번 들어보고 액센트 같은 거 살짝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고 우리 베프님하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선이 경선한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많이 맞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하지 말라니까요.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 하는데 왜 그래요? 본인 대통령입니까? 내가 지시 받았다 이제 못안 내려왔다 했잖아. 본인 그러면 김건희한테 얘기하죠 그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두 번이나 전화 왔어요. 두 번이나 정리해달라고. 김건희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육선을 할 거 아닙니까? 시킨 대로 해야. 어디 붙어야 먹고 산다고 내가 얘기해도
내가 그러면 앉아갖고 저 언론사 해갖고 요리조리 해갖고 예? 언론사 장사해 못 가야. 예? 그럼 김건희하고 대통령이 내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본인이 왜 판단합니까? 오야가 위에서 쏘락하면 쏘야지. 본인이 오야입니까? 본인 김건희한테 가서 김건희한테 뭘 말이나 똑바로 해요.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진 사람이 오다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 합니까? 자, 이게 같은 사람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한쪽에서는 마치 극도의 존칭을 취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주 뭐 하대하는 모습인데 김영선 의원할 때 네. 얘기할 때가 이제 그 2인칭을 써야 될 걸 본인이라고 쓰잖아요. 예. 3인칭을 써버리잖아요. 재밌습니다. 보통 그게 이제 사기꾼들이 보통 하는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액센트도 이제 뒤쪽에 늘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잡아먹는 걸로 하는데 전때 그리고 저기 그 존칭을 안 쓰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부터 시작해갖고 뭐 오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자기가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려고 계속 강조점을 거기다 두는 거죠. 말투에 그런 어떤 습성들이 배어 있네. 아니면 습성들이 배어 있죠. 의도한 말투일 수도 있고. 그거를 계속하다 보면 사기꾼이라 얘기하다 보면은 네. 사기꾼의 말투를 배웁니다. 아 근데 네.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오선 의원에다가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은요. 예. 진짜 대법관도 제가 찜점 없는 걸 봤습니다. 사기꾼도. 왜냐하면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고픈 게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한테 네. 당하는 겁니다.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김영선한테 고픈 뭐예요. 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한 수 접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렇게 네.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김영선 전 의원이 참 좀 안쓰럽기도 하던데 어쨌든 약강의 모습 봤습니다. 자, 오늘 검찰 조사가 있는데요. 대통령실로 SOS 쳤다는 얘기도 있고 뭐 지금 또 자신의 SNS에 또 글을 하나 남겼는데 좀 완전 또 다른 결의 또 글이 좀 읽혀집니다. 뭐 보면 여기는 저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베프님 좀 봐주셔야 돼요. 이 지금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그렇죠. 저의 경솔한 은행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니다를 안 쓰는데 네. 이렇게 쓴 거고부터 예. 시작해서 씁니다라고 했고 여기 쭉쭉쭉 하는데 네. 말하자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강혜경이나 운전기사가 네. 자기를 협박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 얘기하고 싶은 그 거죠. 얘기를 하고 싶은 네. 거죠. 자기는 무고한데 쟤네들이 나를 엮어놓았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 지금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좀 살려달라 이런 건가요? 아니 알리- 불안감이 있는 건가요? 일단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되겠고 나의 포지션을 광고해야 되는 거죠. 네. 내 포지션은 이거다. 아하. 선택은 니네들이 해라. 네. 요거죠. 아하.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법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상황을 보고 거기에 따라 내가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택지를 더 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 좀 드려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차하면 예컨대 자기의 구속이라든지 이런 일까지 간다면 본인이 뭔가 갖고 있던 거라든지 폭로 이런 것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다음 선택지가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단계 나갈 수 있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스타일상. 그렇죠. 혹시나 다른 행동도 할 수 있다. 글쎄요.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보통 저런 사람들은 절대 없애지 않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있을 것이다. 네. 예. 그러니까 그건 죽어도 가지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쉽지 않은 어떤 걸 겁니다.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 오늘 조사 지켜보기로 하고요. 한 가지 사건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이 육군 장교입니다. 현역 장교가 신상공배 여부 어제 결정될 예정인데 본인이 이 신청을 해서 일단 거부가 됐습니다. 그 사건요. 법이 이제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 사건은 10월 25일 날 발생한 건데 네. 시신은 2일 날 네. 11월 2일 날 발견된 사건 일명 이제 육군 소령에 의한 뭐 저기 토막살인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예. 있는데요. 신원은 대충 나왔습니다. 예. 뭐 양씨 가지고 있는 소령이라고 하고 이미 뭐 인터넷상엔 다 나와 있지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쨌든 사이버 작전사령부의 주차장에서 이 범행을 했고요. 네. 근데 이게 독특한 게 뭐냐면 이전의 법으로는 이게 이의 신청이 안 됐는데 네. 바뀐 법으로는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판례도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게 본인이 이걸 행정소송을 해버리면은 네.
신원 공개가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원공개위원회에서는 이 사람 신원을 공개해라라고 했는데 본인은 나 소송하겠습니다라고 한 상태, 유예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예. 자, 이게 신원 공개 해야 된다. 베프님 말씀 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 경우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경우 이 사람은 지금 국방부에서 직할부대이기 때문에 네. 전혀 그 뭐 관계라는 걸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자체가 그렇죠. 교제폭력 혹은 스토킹 관련될 가능성이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뭐 지금 보도된 거는 우발적 무슨 네. 근데 그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치정이나 예, 예. 뭐 교제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피해자는 단기 계약직 군무원이고 군무원이고 이 가해자는 정식으로 이제 장교, 소령이고 사관학교 출신 예, 예. 장교죠. 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뭘 했을 가능성, 그래서 이제 그 범행이 일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는 분명히 이 사람이 여죄가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 사령부 내에 다른 여자 군무원들도 역시 그랬을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공개가 돼서 다른 어떤 여죄를 확인하고 이 사람의 범죄를 확인해야지. 공개하면 금방 알려지는 거 아닙니까? 범행 동기도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예. 국방부 직할부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사이버 작전사령부. 그러니까 아마 국방부에서 그거를 걱정하는 것 아니 같아요. 그래도 살인이고 시신훼손까지 정말 그렇죠. 흉악한 예. 범죄인데요. 또 하나는 제가 걱정하는 네. 거는 뭐냐면 이게 공범이 있을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화천에 가서 유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시면은 왜 화천까지 갔을까? 네. 화천에서 한 7, 8년 근무했다고 합니다. 예. 뭐 중대장쯤 되겠죠? 아마 대위 때. 네, 이제. 예. 그 군대 생활 해보셨지만은 네. 거긴 쉽게 말하면 자기 나와바리 아닙니까? 저도 하천에 그러니까 잘 안다는 네, 거예요. 사단들이 많죠. 예, 거기. 사단들이. 예. 그러면은 뭐냐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갔을 수 있다는 아하, 거예요. 도움을 그러니까 추정입니다만은. 추정이지만. 그러니까 물론 장소적인 것도 있지만 두 가지 다 생각해. 이거는 수사상이 나와야 된다. 네. 근데 지금 경찰의 수사가 너무 빠릅니다. 아, 빨라요? 왜냐하면 어제 현장 검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6일 날. 오늘이 8일이죠. 예. 그저께 현장 검증을 했어요. 예. 근데 수사는 며칠부터 했죠? 3일 날 잡아서 밤에 잡아서 2, 3일밖에 안 됐네 지금. 금방 4, 5일밖에 안 했어요. 와, 금방 진행해 버렸네요. 아니 근데 이 중대한 사건을 이틀밖에 수사를 안 해요. 이상하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범인이 뭘 했냐면요.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다가 네. 검거 직전에 완전 파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포렌식이 이 사람이 사이버 작전부 소속이기 때문에 더 잘 알겠죠. 더 잘 알아. 예.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의 포렌식이 복구가 안 되고 본인 것도 완전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기를 추정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의 진술만 가지고 수사가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면 그 수법도 매우 잔인하고요. 그렇죠. 예. 이게 완전 범죄를 노렸던지 휴대전화에 말씀하셨으니까 일부러 휴대전화로 막 그 휴가 내는 척하고 그렇죠. 예. 생쇼를 다 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라도 사실은 제대로 수사가 돼야 되고 그렇죠. 감춰질 사실은 막 돌 달았는 거 보면 막 시신이 안 떴으면 그렇죠. 이거 완전한 범죄가 될 뻔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현장 검증도 이상했어요. 예. 현장 검증도 부교 위에서 이걸 던지더라고요. 부교 위에서 이걸 하는 그런 범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야 이게 너무 수사가 너무 허술한데. 예. 그래서 저는 걱정이 차라리 이럴 바에 신상 공개 빨리 해가지고 그렇죠. 다른 제보 받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요? 그게 했는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행정소송 들어가면 이게 언제 끝날지 어떻게 합니까? 가처분 지금 넣어가지고 만약에 해가지고 만약 그 받아들이시면 얼굴 공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 기간 동안도 안 되죠. 저는 다른 좀 얘기긴 네. 한데 뭐 이 건하고 뭐 같은 이 신상 정보 공개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증거 확실하고 본인 자백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는 뭐 인권이 이 사람들이 인권이 필요합니까? 피해자의 어떤 그런 걸 밝히려면 말씀처럼 그 부대에서 어떤 행동을 당연히 했을 거고 그렇죠. 다른 피해자, 다른 목격자 그리고 피해자는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공개를 했어야 되는데. 공개하는 게 맞지 않나요? 왜 막아요? 근데 법이
바뀌면서 오히려 이 범인들한테 유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거의 법상으로는 무조건 공개인데 네. 이거는 그걸 여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입법하는 사람들이 뭔가 좀 착각한 것 같아요. 저는 아예 신상 정보 관련해서 미국의 대다수 법은 그냥 공개해요. 그냥 공개하는 거죠. 예. 왜 이 사람들 인권이 뭔데 이게 인권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이의 신청 받아가지고 결국 시간 끌어서 지금 베프님 말씀처럼 수사가 엉망으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실제로 이 얼마 전 사례는 공개가 아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N번방 사건인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게 베프님 첫 범행 맞을까요?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치밀하게 했던 거 혹시나 더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20토막을 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잔인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본인 얘기대로 목을 졸랐는지 저는 그것도 신뢰하지 않아요. 알 길이 없잖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실제로 예를 들면 총기 오발 사고나 총기로 죽이고 거기를 했다고 해도 사실은 찾아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라인을 잘라버렸다고 예.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수사를 이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확 정확히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연결점이 이게 만약에 이랬다고 했다고 하면은 이전에도 비슷한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군인입니다. 소령, 중령, 진급 예정자, 사관학교 출신. 막 이름을 제가 확 공개하고 싶어요. 저는. 양소령이라는 건 나왔는데 양소령 이름 확 그냥 공개해가지고 얼굴까지 탁 붙여주고. 그리고 그 기수에서 네. 이미 제일 앞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아 이러면 다 알잖아요. 다 알려지는 바에 아예 공개를 해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무슨 법을. 네. 알겠습니다. 이 사건 계속적으로 지켜보기를 하고요. 자, 오늘 베프의 촉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하고 짚어봅니다. 간신간별사 김종대 전 의원 최강 디펜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네. 간신간별사. 네. 뭐 너무 간신으로 잘 감별해 주셔가지고. 예. 네. 온 천지가 간신들 판입니다. 간신이- 썩은 냄새가 풀풀 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어제 있었던 약 2시간 20분간의 대통령 기자회견.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예. 나는 정치 포르노다. 정치 포르노다. 왜 그러냐? 예. 우리가 흔히 야동과 에로 영화를 뭘로 구분하는지 아세요? 저는 그렇게 뭐 잘 모르겠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 대충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랬는데 좀 모자이크 처리할 부분이 너무 많잖아. 어제 보면은 이게 뭐래 하면은 나의 권력욕을 예.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예. 공적 언어로 세탁을 해서 이렇게 내놓는 거 이런 걸 하면은 그나마 조금 정제됐다는 느낌은 든다고. 네. 근데 소탈하다는 명분 하에서
이걸 모자이크 처리를 안 하고 나면 이게 정치 포르노가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권력욕으로 본성이 바뀌는 거죠. 네. 어떤 좀 에로틱한 욕망이 이게 권력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현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 포르노인데 임기를 끝까지 채우고 뭐 이런 것까지는 듣기엔 불편하지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뭐 보면은 부인의 섭정 체제라는 걸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다 드러내고. 그러니까요. 이러면서도 또 무슨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어떤 특검 방어 논리라든가 뭐 이런 거라든가 또 뭐 엄연히 공천 개입하고 국정 개입하는 어떤 외부 비선 실세가 우리 눈엔 다 보이는데 네. 그거 그냥 휴대전화 번호 안 바꿔서 생긴 그냥 축하 전화고 예. 문자인지 텔레그램인지 기억도 안 나고 이러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지지율이 얼마나 떨어지건 내 권력 유지엔 이상 없다. 이걸 자꾸 드러내는 일종의 권력의 과시용, 욕망 이런 원초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이런 사적인 욕망을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펼쳐놓는다. 네. 이게 포르노 아닌 뭡니까 포르노다, 이게. 정치 포르노지. 모자이크 처리도 안 해요. 이거 제가 질문이 맞는 점수 몇 점 줄 수 있나요? 이거 10점이라면? 아니 이거는 뭐 그런 점수 매기는 거는 채점 불가 상황인데, 채점 불가 상황인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걸 제가 꼭 얘기를 해야 되냐 싶은 게 오늘 모든 언론 보도하고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 반응까지 하면은 굳이 제가 이걸 설명해야 되겠나 싶을 정도인데 네.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제가 제일 의미 있게 본 거는 어제 조경태 친한 의원 이분이 친한의 좌장급 돼요. 예. 뭐 최다선 의원 5선이죠? 6선인가요? 5선인가요? 이분이 어제 MBC에 나와가지고 이제는 용산과 결별할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용산이 정치의 중심이라는 걸 인정할 수 없다는 투예요. 그래서 그 말이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헤어질 결심을 하는 가장 의미 있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 뭐 입장이 없어요. 그 질문도 나왔어요. 한동훈 대표도 똑같은 생각이냐. 아하. 그러니까 다 평가하고 있다 그랬어요. 평가만 하고 있다. 평가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도 평가할 줄 안다. 우리도 생각이 있다. 이 얘기고 조경태 의원은 사실상 같은 평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그런 정도 말에 수습을 안 한다. 만약에 그러면 같은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도 대표라면 야당들은 싹 다 나왔잖아요. 아직 안 나왔다는 것도 그렇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주 진솔하다 뭐 이렇게 진솔하다. 뭡니까 이거는 또? 그러니까 그 당은 대표가 둘입니다. 추경호가 대표하는 국민의힘이 있고 한동훈이 대표하는 국민의힘이 있어요. 난 그 당의 당원들이 지금 심기가 몹시 불편하실 것 같아. 두 군데에서 나오니까. 그렇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돼? 그거 얼마나 당비내는 당원들이 힘드시겠어. 자, 가장 이제 어제 기자회견에 눈에 뭐 사실은 질문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특검 부분, 김건희 여사 부분 이거 답해달라는 게 국민들의 요청이고 그것 때문에 기자회견 한 건데 특히 김건희 여사 부분 이거 그냥 국정 개입한 거 아니고 여론이 악마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두리뭉실한 사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건 논리적인 의미를 봤을 때 사과라고 할 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하철 공사를 하느라고 도로를 파헤칠 때 가면은 뭐라고 써 있느냐.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나는 정당하고 옳은 일을 하고 앞으로 계속 할 건데 그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사과는 하든지 계속하겠다는 의미의 사과고 그렇죠? 맞습니다. 반면에 어떤 과실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피해자가 있을 때 사과를 했다는 것은 나의 행동을 계속한다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행동
행동을 제거해야 되고 예. 반성한다는 의미의 사과예요. 더 이상 하지 않겠다의 사과. 예. 그러면 같은 사과라고 하더라도 의미가 180도 완전 다른 거야. 다르죠.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다른 거예요. 예. 근데 어제 사과의 유형을 어디에 우리가 봐야 되느냐 하면은 나는 국정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생긴 그 살피지 못한 일이었고 예. 매사가 바빠서예요. 네. 취임식 전날 수백 통의 전화가 오고 외교 사절 전화도 오고 그러다가 전화 받은 거고 그걸 텔레그램인지 문자인지 어떻게 기억하고 이거 바빠서죠. 그다음에 선거 때는 집에 들어가면 피곤해서 그냥 쓰러져 자는데 네. 그래서 내가 챙기지 못한 전화로 오는 각종 메시지를 우리 여사가 새벽 5시까지 안 자고 그렇게 다 해줬고. 그러니까 매사가 보면은 나는 너무 국가 일에 국정에 열심히 이거 몰입하다 보니 생기는 거를 부인이 대신해 준 건데 이게 왜 국정농단이고 개입이냐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공사장에서 우리가 보는 사과야. 그거 팻말 하나 붙여놓고 지일만 계속하는 거야. 계속 땅 파는 거지. 예. 그 뭐라고 욕할 수가 없는데. 예. 근데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계속하겠다는 뜻이요. 김 여사의 섭정 체제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섭정 얘기들도 나왔고요. 또 활동을 좀 자제시키겠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전 저희가 좀 이상한가요? 이때까지 거의 안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마포대교는 뭡니까 그거? 제가 뭐 이상합니까? 마포대교 저는 그 유경수 여사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과거에 참 박정희 대통령 시절만 하더라도 오직 한 사람을 위한 국가. 네. 그러니까 유신 체제에서 그때 유경수 여사가 그 야당 역할을 한다는 그 자그마한 어떤 반딧불 같은 이야기. 이 어둠 속에서 그거 하나만 해도 신선했지 사실은. 네, 그때는 그 상황에서 그건 아주 독재와 그 철권 통치 시절에 뭔가 그 국민들이 참 아주 절박한 시절의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야당 역할을 하는 게 실제 야당도 야당 역할을 하지만 언론도 있고 그런데 그런 여사의 조언에 의지해야만 되는 본인의 비루한 처지를 이걸 모자이크 처리를 안 하고 드러내버리니 국민들 보기에는 얼마나 딱합니까? 이게 조선 제1의 상남자 아닙니까? 참 대단합니다. 제2부속실 얘기도 했었고 특히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거의 하고 언급이 있습니다. 없었어요. 질문이 나왔는데도. 이거를 답변을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거는 그 목소리가 있는데 그게 내 목소리 아니라고 한다든지 어떤 취지에서 나온 얘기는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그런 거 지시한 적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뭡니까? 근데 일단 뭉개고 간다. 뭉갠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우리가 이 발언의 어떤 거를 분석적으로 보기 이전에 이미 지난주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그 녹취는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하고 되레 윽박 지르지 않습니까? 그때 정리가 끝난 거예요. 아하. 그때 정리가 끝났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계산이 있어요. 첫째, 민주당에 더 이상 육성 파일이 없다. 더 까질 거 없다. 둘째, 명태균은 정리됐다. 셋째, 이제 검찰의 출구 전략이 시작된다. 이 세 가지가 지난주에 정리가 된 거예요. 맞아 떨어지니까 그런 얘기를 했군요.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어제 7일 날 대통령 기자회견이 결정이 된 겁니다. 이제는 성문 열고 나가 싸우자. 그래서 수석만 2달 동안 자기들이 입도 뻥긋 못 했었다고. 그러다가 그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검찰에서는 이제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싼 거, 뭐 집행유예 2년 이내로 나올 거, 뭐 별건 하나 뭐 해가지고 하나로 그냥 털고, 그래서 정치자금 수사는 마무리 짓고, 여론조사 조작이라든가 공천 개입이라든가 국가 산납 문제는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안 하는 겁니다.
이건 하더라도 나중에 중앙지검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견적이 나와버린 거예요. 설계도가. 그러니까 명태균 씨 태도가 돌변했어요. 바뀌었어요. 완전히 SNS 바뀌었어요. 보면, 네. 지금까지 한 모든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어떤 일종의 그 하수인 내지는 네. 순종의 모드로 바뀌고 네. 싹싹 바뀌고 그다음에 오늘 검찰에 소환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착착. 그다음에 민주당의 공익 제보자들을 극렬하게 비난합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강혜경 씨. 네. 네. 예, 그다음에 김태열 씨. 그 미래항공연구소 대표죠. 그래가지고 총뿌리를 들이대고 이게 기관총 난사하듯이. 이렇게 모두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자, 이런 일들이 전부 한순간에 일어났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이거죠. 정리가 됐다라는 거군요. 지난주에 정리가 다 된 거예요. 정리가 됐고 그래서 기자회견까지 딱딱딱 연결된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명태균 씨가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네. 김소연 변호사라고 있어요. 네, 네. 아주 극우 인사고. 네. 그다음에 그 김소연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의 황우여 대표 변호사입니다. 네. 이분이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하시던 분이에요. 네. 옛날 대표도 했고요. 다시 네. 말하면은 언로가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그 용산하고의 거래적 통로, 거래적인 어떤 상황이 조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명태균 씨가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명태균이 권력욕으로 국정에 개입했고 여사를 통해서 뭐 인사에 개입했다. 그러나 이 사람 인간성을 가지고 우리가 비난한 사람은 거의 없어. 네. 그 행위를 비난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 나오는 거는 완전히 인간성의 민낯이 나오고 있거든. 이제까지 한때 일했던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삿대질하고 나서기 시작하고 그렇죠. 이제는 인간성이 드러나는 국면이 돼버렸다고 완전히 돌변한 모습이에요. 완전히 괴물이 됐어요. 이야. 그렇게 되니까 예. 이건 견적이 나왔구나. 그러니까 민주당의 공익제보로 들어갔다가 하니까 이제 진영 논리가 완성이 되는 거죠. 네. 민주당을 공격하면서 그 공익제보자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이 판이 짜여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끝납니까? 아니면 민주당이 뭐 다른 걸 갖고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예.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명태균 씨가 네. 민주당의 그 녹취 파일을 제보한 사람을 잘못 지목했다는 거. 예. 엉뚱한 사람을 지목했어요.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도 다 모른다는 게 아니, 여기서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저도 전화할 때 뭐 많은 사람을 통화하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지 어떻게 알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또 더했을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증거 나오면 어떡할 건데요? 아니 육성 파일은 있을지 없을지 저는 몰라요. 네. 그리고 제보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맞습니다. 이 점에서 지금 민주당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보자 보호라든가 여러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살피면서 네. 까야 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명태균 씨가 딱 나타나서 요놈이 제보했지 저놈이 제보했지 하고 검찰에다가 지금 좌표를 찍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사실은 빗나가고 엉뚱한 데를 찍었다고. 그러면은 뭐가 있는지는 미지수인데 그런데 민주당이 모든 걸 누가 밥상 차려주는 건 아니고 네. 어렵게 구한 거일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문제까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야당은 야당대로 어려워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딱 명태균이 좌표를 딱딱 찍어주는 걸 보고 그 용산에서는 정리가 된 거죠. 됐다. 이제 더 이상 안 나온다. 예. 그리고 명태균은 이제 다시 고개 숙였다. 예. 강아지 마냥 발락 누워가지고 배를 보여주면서 꼬리를 맞아요. 살랑거린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예. 요거 정리됐다. 예. 그다음에 창원지검에 지금 부산지검에 있던 차장검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네. 팀장을 맡겼어. 그래가지고 네가 다 지휘해. 예. 그런데 이번에 이창수라는 검사인데 이 검사가 누구냐 하면은 과거 특검 때 그 한동훈 의원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특검에 들어가서 수사를 했던 인물이에요. 확실하네요. 어차피 검찰은 안 믿어요. 이제 뭘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봐봐. 여기도 다 이제 진용이 끝났어. 이렇게 보니까 이걸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대통령이 딱
딱 나선 거지. 이건 뭐냐면 이제 출구 전략이 시작됐다. 네. 뭉개고 간다. 예. 그런데 그냥 뭉개면은 또 약간 좀 이런 의혹이 없던 일이 될 수는 없으니까 네. 대통령이 이제는 직접 나서서 본인이 그거 별거 아니야. 여사가 순수한 마음으로 국정조언하는 거야. 이렇게 딱딱 쳐주는 거야. 그렇군요. 딱딱 쳐주고 아하. 국민의힘에서 윤핵관들이 그냥 또 아부와 아첨에 이제 용비어천가를 불러대고 네. 이렇게 하면 됐지. 자, 요 측면도 있지만 또 보면 우리 갤럽 19% 나오고 이게 됐거든요. 네. 지지율 반등도 조금 노렸던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갤럽 나오는데 네. 이렇게 기자회견 함으로써 명태균도 해결하고 지지율 반등 가능한 겁니까? 지지율 반등은요. 그 의미가 없는 게 예. 이 정권에서 통상 반등이라고 할 때는 예. 뭐 5% 10%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2% 3%를 얘기하는 거야. 2, 3%는 그 한계 안에 아닙니까? 오차 범위 안에. 그러니까 길어야 열흘 동안 가는 2 내지 3% 반등. 아하.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답답하네요. 예. 오늘 갤럽에서 혹시나 20이 나온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는 거네요. 아니 그런데 갤럽은 대통령 담화는 이제 그 반영이 안 되고 19였으니까 녹취록이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면은 있죠. 민주당에서 계속 때리긴 하는데 결정적인 뭐 판을 뒤집을 게 안 나오니까 약간 중간에 경계선에 있던 분들이 지겹다. 이러면서 다시 원래 윤석열 내가 찍었으니까 이번에 좋게 답변해줘. 뭐 이런 몇 프로 정도는 가능해 보여요. 네. 예. 그러나 그것도 뭐 의미는 없을 큰 희망은 아니고. 지금 기자회견 한 큰 의미는 사실은 명태균이네요. 우리 의원님 출구 전략이고 명태균의 출구 전략을 그다음에 위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이 가까워지고 15일 날 때문에 선고납니다. 네. 또 서둘러서 여기서 털고 그다음에 이재명한테 집중한다. 이렇게 해서 판을 짠 거야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기획인가를 알 수 없게 밑에서 윤핵관 간신 참모들이 온갖 또 아부를 다 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대통령은 기분 좋았지. 거기에다가 그 최근에 극우 유튜버들이 이제 강혜경 씨 공격하고 뭐 하고 이러는 어떤 거 짤들이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예. 대통령이 그걸 또 본 거야 이게. 이래 되니까 착착 맞아버린 거지 이게. 자, 기자회견에서도 했던 얘기긴 한데 윤석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통화했다고 되게 자랑을 했습니다. 일본보다 빨리 통화했다고. 자, 또 그리고 뭐 좀 이런 시일 내에 만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자, 일단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이제 나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1기 때 트럼프보다도 더 세지고 당연합니다. 더 준비된. 예. 네. 이런 어떤 그 트럼프가 기한한 거기 때문에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트럼프가 이제 기한했다 그러지만은 트럼피즘 이거는 그 일찍 더 기한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1년도 더 전에. 무슨 얘기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해서 트럼프를 지워버리려고 그랬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동맹 정책입니다. 동맹하고 함께 가겠다 그러면서 미국이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작년 5월에 집권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왔어요. 그때 그 윤석열 정부가 최대 동맹의 성과라고 부각시킨 게 뭐냐? IPEF라는 거예요. 인도 패시픽 이코노믹 프레임. 이래서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끼리 그 옛날에 그 TPP 비슷한 이 경제 공동체 만드는 걸 합의하고 한국이 제일 먼저 가입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띄운 겁니다. 그리고 실제 바이든은 그런 식으로 연합과 연대 동맹을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미일 협력되고 잘 돼가는 줄 알았는데 올해 초에 이 IPEF의 규약이 발표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아페크 회의가 미국에서 열릴 때 동아시아 국가들이 대거 갔어요. 그래도 혹시 미국 시장이 열리나? 이런 기대를 가고 그거 발효식 하러 간 거거든. 근데 바이든이 그런 거야. 이번에는 그거 발효 못 합니다. 발효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들 놀란 거야. 아니
미국이 이런 공수표를 날러? 왜 그래요? 어. 그러니까 상원 의원, 민주당 의원이 바이든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이거 지금 발효를 하면 예. 올해 대선에서 예. 부정적 효과가 예상이 된다. 될 수 있다. 예. 트럼프가 이런 식의 무슨 경제 협력, 안보 협력 다 깨고 있다는 게 미국 국민들한테 먹혀드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걸 서명해가지고 그 대선에 공격을 당하냐.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낀 거는 트럼프는 돌아오지 않았으나 트럼피즘은 먼저 돌아와서 이미 바이든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경제와 인플레 이런 문제를 보면은 이건 사실은 트럼프 선거였다는 거예요. 트럼프냐 아니냐의 선거였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MBC 시선 집중에 나갔을 때 앵커가 묻길래 난 바이든이 트럼프가 무난히 승리한다고 본다. 그러니 날 이상하게 보더라고. 네. 이건 트럼프 선거입니다. 네. 그랬는데 이게 용산에는 최악의 재앙입니다. 이게. 아니 제가 그 질문 나온 김에 네. 저희도 이제 세계화 K라고 다음에 코너도 있는데 국제 코너에서 4월부터 트럼프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 놀라운 게 국가정보원 뭐 그걸 따질 것도 아니고 트럼프가 될지를 몰랐다는 게 더 놀라요. 예전에 그 엑스포 그런 느낌 그것도 들거든요. 표를 뭐 몇 편인지 모르고. 이번에 똑같아요. 그래 뭐 어제도 지금 기자회견 하면서 우크라이나 뭐 무기 또 그 얘기를 또 합니다. 트럼프 됐는데도 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그 생각인데 이 사람이 세종연구소 강연에서 여름에 트럼프가 되면은 뭡니까 확장 억제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쌓아놓은 게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랬는데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최대 재앙이죠.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지난 2년간 했던 동맹성과는 다 날라가고 영웅입니다. 영웅.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지금 신이 났잖아 이 정부가. 이거 아주 혼자서만 저지랄 한다고. 그거 중에 하나가 방위비 분담금 이제 내야 됩니다. 9배 더 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막을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두 가지를 볼 거예요. 무역 수지 현황 가져와. 작년에 한국이 대미 무역 흑자가 450억 달러입니다. 이제 우리 무역 흑자 1위국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됐어요.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 트럼프 제일 자극하는 겁니다. 아니 한국이 우리한테 450억 달러를 남겨 먹었다고? 벌어갔다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국방비 현황 가져와봐. 지금 우리나라가 GDP의 국방비가 한 2.6% 돼요. 네. 어떨 때는 2.7% 되거든요. 미국이 지금 3.5%입니다. 뭐야? 한국이 0.8%나 적잖아. 그러면서 미군 2만 8천 명이가 있어? 주둔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딱 조직이 좋은 통계가 다 책상 위에 놓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런 거 잘 따집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반드시 얘기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방위비 분담금이 1기 재임 때는 5-6배인데 지금은 10배 얘기하고 10배, 있는 9배. 그러면서 항공모함 보내고 전략 폭격기 보내고 전부 돈 받아내라는 거예요. 돈 내라. 자, 돈 줘야 되고 북한 왜 합니까? 북한하고 트럼프, 김정은 둘이 친하잖아요. 친하죠. 윤석열보다 훨씬 친한 것 같은데. 수도 없이 했어. 윤 대통령보다 더 친하지.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아름다운 편지를 나한테 보냈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아름다운 편지. 우리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브로맨스가 이어질 것이냐인데 물론 옛날에 2018년 상황하고 지금은 좀 다르지 사실은. 다르기는 한데 그때보다도 저는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푸틴과 가까워질 수 있는 여건은 더 성숙됐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이게 러시아 패키지에 한반도 문제가 들어가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좀 슬픕니다.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자기들 방어하는 전쟁 말고 제2전선을 벌린 게 크루스크입니다. 이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쳐들어간 거예요. 땅에 들어간 거죠. 젤렌스키 단독으로 한 겁니다. 다 반대하는데.
일단은 그 심사는 뭐냐면 여기에 꽉 눌러 앉아 있다가 종전 협상이 되면은 여기서 물러나는 조건으로 크림 반도를 내놓으라든가 이렇게 거래를 하기 위한 확전 전략을 선택했는데 네. 이걸 미국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크루스코에서 철수를 하고 현 교전 어떤 그 경계선에서 전쟁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 북한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죠. 북한 문제 그거 푸틴에 이어서 북한하고 푸틴이 한편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패키지로 묶어서 이제 갈 가능성이 높죠. 이 전쟁은 아마 끝날 가능성이 높죠. 뭐 당선되면 24시간 내에 끝내겠다라고 네, 뭐 공언한 바가 있잖아요. 아마도 대통령 취임 전부터 끝내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취임 전부터 아예. 야, 그런데 답답하게 우리는 무기 지원한다 그러고 바이든도 만나러 간다 그러고 이건 뭐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년 반 헛수고하셨다. 예.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한테 지금 역사적 순간이 열리고 있다고 보는 것은 네. 이 지금의 어떤 주변 정세 변화가 우리가 한반도 평화의 마지막 창문을 여는 정말로 세계 정세가 변하는 막차에 올라타서 우리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그 기회의 창문이 열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지도자가 제 말을 더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은 어쩌면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의 평화에 어떤 다른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데 우리 지도자, 리더 똑바로 돼 있습니까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전혀 봐요. 반대로 갈 것 같은데요. 예, 역으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국민들이 앞으로 2년 반을 이런 세상에서 산다는 건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지옥에서 국민들을 보고 2년 반 참으라고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건 그건 죄악이다. 네. 이 국민들을 이 지옥문이 열리기 전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은. 정도로 지금 급박한 지금 상황이다. 탄핵은 시기상조고 하야가 좋고 물론 나도 하야가 좋다고 봐요. 네. 그러지만은 이런 한가한 논의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너무 엄중해. 너무 시기적으로 엄중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정치는 죄악입니다. 네. 간디가 철학이 없는 정치는 죄악이다. 그래. 네. 그런데 희망이 없는 정치도 죄악이다.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어떤 정파나 정당은 기득권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 변화하는 주변 정세에서 높은 파도를 이기고 저 바다를 헤치고 나가야 그럴 되는 능력이 겁니다. 있는 지금.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지금은 어떤 대안의 질서를 만들고 비전을 제시하는 게 정치의 가장 본연의 사명이라는 거. 예.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종대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이제 두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치기 전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000 TTCO를 저희가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 지급해드리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몰 앱에 가입하신 뒤에 회원 고유 번호 코드 실시간 채팅창 1번 한 번만 붙여넣기 하면 이벤트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방송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식, 이상민의 영식당, 서영교 의원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뉴스 인사 프라임 되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